이제 그 측근들이 그렇게 전하다는 겁니다. 이 얘기는 젤렌스키가 요 사이에 서방의 배신감을 느끼고 있고, 그 다음에 전쟁과 관련해서 마치 로봇처럼 이렇게 행동을 하는 것 같다. 아시다시피 미국 의회도 공화당 쪽에서 특히 이스라엘은 지원하되 우크라이나는 주지 말자는 막 이런 그 신임 하원 의장이 또 그런 얘기까지 했죠. 그래서 최근에 젤렌스키가 굉장히 좀 배신감을 느끼는 것 같다는 그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네, 선재규 선임 기자 나와 계십니다. 기자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전쟁 상황 업데이트부터 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이 가자지구 난민촌을 대대적으로 공습을 했습니다. 네. 그 이스라엘 당국도 확인을 했습니다. 명분은 거기 하마스 그 지휘부가 있다는 그 명분인데 지금 그 팔레스타인 쪽에서 나온 걸 보면은 사망자가 한 100명이 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사상자가 한 400명 정도. 그 폭발물을 공중에서 한 몇천 킬로그램 정도를 투하를 했다는 겁니다. 네. 유엔 사무총장이 즉각 휴전하라고 거듭 촉구를 했고요. 이런 가운데 이스라엘 국방장관은 계속 전쟁하겠다는 입장을 했습니다. 군 대변인도 지상전이 점점 더 복잡해지고 있다. 그리고 또 백병전도 치렀다는 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자기네 병사도 잃었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리고 이제 또 예멘 쪽에서도 이스라엘 공격하는 미사일이 날라오다 요격된 모양인데, 네. 여기 대해서 이제 예멘 후티 반군까지 여기도 이제 이란이 배후에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자꾸 이제 이란이 더 압박을 하는데 이스라엘은 전혀 물러날 움직임이 없습니다. 네. 이스라엘은 가자지구 난민촌을 대공습했고, 여러 가지로 지상전이 더 복잡해졌다라는 평가도 나오고 있고, 이런 가운데 유엔 사무총장은 계속해서 휴전을 촉구하고 있는데, 그래도 상황은 점점 더 좀 악화되고 있는 것 같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지금 좀 빨리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 네. 들어온 걸 보니까 미국 인터넷 매체 악시오스 기자가 그 X에 글을 올렸는데요. 네. 브링컨 국무장관이 현지 시간으로 금요일, 그러니까 내일 모레 급히 이스라엘을 방문하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가서 어떤 얘기를 할지 모르겠는데, 아시다시피 미국은 이스라엘의 그 자위권, 그 지상전을 사실상 인정을 하고 있죠. 그러면서도 국제사회 압박이 워낙 거세고 또 가자지구 민간인 피해가 커지니까 일시 휴전 얘기를 합니다. 오늘 새벽에도 존 커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그 전략소통관 얘기가 네. 지금은 일반적인 의미의 휴전을 할 때는 아니다. 이렇게 선을 그으면서도 하지만 인도적 목적의 일시 교전 중단은 가치가 있고 그걸 검토할 때가 됐다. 그래서 하마스를 비롯해서 여기하고 지금 협의를 하겠다고 얘기를 했는데요. 글쎄요, 지금 이게 일시적인 휴전이 보다는 지금 근본적인 즉각 휴전이 더 필요한 상황인데 말이죠. 종전이 아니라 휴전이란 것 자체가 잠시 멈춘다는 뜻인데, 여기에 또 일시적 휴전이 붙으니까요. 그러니까 일반적 의미의 휴전은 안 된다. 네. 이게 이제 이스라엘이 공격하도록 사실 계속 여지를 주는 부분입니다. 네. 미국을 바라보는 그 시각들이 곱지가 않습니다. 석방 얘기는 계속 나옵니까, 인질? 지금 네. 인질 일부 하마스가 석방을 했고, 네. 오늘 새벽 보도를 보니까 하마스 그 대변인이 그 텔레그램에 영상 성명을 올렸는데요. 며칠 안에 외국인 인질 일부를 석방하겠다. 이렇게 또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가자지구 이스라엘군 무덤으로 만들겠다. 그러니까 계속 싸우겠다는 그 입장을 거듭 강조를 합니다. 네. 지금 하마스는 납치한 인질들을 모두 풀어줄 테니까 이스라엘에 붙잡혀 있는 팔레스타인 사람 6천 명 정도를 석방하라고 그동안 요구해왔죠. 물론 네. 이스라엘은 여기 대해서 전혀 꿈쩍도 하지 않습니다. 네. 이스라엘과 그런 가운데 단교를 선언한 국가가 있네요. 네. 남미 볼리비아가 2020년에 이스라엘하고 복교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대통령실이 발표를 했습니다. 네. 이건 팔레스타인에 대한 이런 전쟁 범죄 규탄한다 하면서 단교하겠다는 입장을 이스라엘에 통보했다 밝혔는데, 언제 단교할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는데, 자우전 이스라엘에 대한 그 단교를 발표한 첫 국가가 된 것 같습니다. 이번 사태와 관련해서요. 네. 가장 큰 이유는 심각한 인권 침해. 네. 네. 생명 존중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이걸 이유로요. 네. 조금 더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파이낸셜 타임스 보도인데, 이스라엘군 지상전이 제한적 규모로 예상보다 느리게 전개된다, 이런 얘기도 하면서 이게 어떤 얘기죠? 이스라엘군 대변인도 서서히 전진하고 있다는 표현을 썼고요. 네. 그런데 지금 아무래도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그 국제사회의 어떤 그런 그 압박
대한 부담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또 장기적으로 전쟁을 하는데 그 자기네 군 그 피해를 최소화하려는 그런 의도도 있는 것 같다는 분석입니다. 네. 뉴욕 타임스, 화이트 타임스가 일제히 그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미국은 지금 이스라엘이 그 자위권이 있다고 사실상 지상전을 뒤에서 이렇게 계속 부추기는 입장인데 그 유럽 연합 그 주요 회원국들도 처음에는 그렇게 하다가 최근에 국제사회 여론이 나빠지니까 이제 좀 돌아서는 모양인데요. 지난번 그 유엔 총회 그 휴전 즉각 그 촉구 결의안 때 네. 미국은 반대했죠. 그런데 프랑스를 비롯한 유럽 연합 8개국은 여기 찬성표를 던졌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좀 태도가 바뀐 겁니다. 네. 인질 문제도 지금 심각하게 돼 있기 때문에 지금 그래서 이스라엘도 이런 부담을 지금 갖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뭐 계속 말씀드리지만 인명 피해는 어마어마하게 늘고 네, 있고요. 지금 뭐 자꾸 네. 뭐 집계하는 것 같은 건데 지금 보니까 뭐 벌써 뭐 9천 명 정도, 사실상 10,000명이 넘는다는 지적도 나오고 아이들 같은 경우도 지금 한 5천 명 정도라는 네. 그런 새로운 추산까지 지금 나오는데요. 이런 가운데 또 보니까 워싱턴 포스트 보도인데 요르단강 서안에도 그 정착 그 존이 있죠. 그런데 거기 이 와중에 거기 지금 아랍 유대인이 한 50만 명 정도가 가서 사는데 그 사람들이 팔레스타인 그 원주민들이죠. 그 땅을 또 막 강압적으로 뺏는답니다. 막 그냥 뭐 그리고 또 거기 이제 이스라엘 그 경찰 병력이 있는데 네. 이거를 사실 막아야 되는데 눈 감고 오히려 부추긴다 뭐 그런 보도도 또 나왔습니다. 이거는 그 바이든 대통령도 경고를 한 바 있습니다. 지난 25일 백악관 회견하면서 그 정착민들이 폭력이 심각해지고 있다는 보고를 받았는데 이거는 이미 타오르는 불길에 휘발유를 끼얹는 거다. 그렇게 좀 조금 이례적으로 비판을 했습니다. 이게 좀 자제하도록 했는데 글쎄요. 이스라엘 당국이 뭐 이것까지 추스릴 경황이 아마 없을 겁니다. 지금 뭐 팔레스타인 주민 이런 식으로 정착민한테 공격받아가지고 한 7명 이상이 살해된 걸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가자 지구의 관심이 전 세계적인 관심이 좀 많이 쏠려 있을 수밖에 그렇죠. 없는데. 그러니까 그 틈에 네. 그런 식의 또 그 문제가 생기는 걸로 보도가 됐습니다. 네. 또 어떤 얘기 해주실까요? 안보리가 우리 네. 시각으로 어제 새벽에 긴급 회의를 열고 이스라엘 지상전 문제를 논의를 했는데 네. 예상대로 결론에 도달하지 못했습니다. 미국하고 러시아가 또 부딪혔습니다. 미국은 그 이스라엘 입장을 거듭 강변을 했죠. 왜냐하면 이제 그 자위권 그리고 이스라엘 자위권이 명시되지 않는 휴전에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을 되풀이했고요. 네. 러시아는 이걸 또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이스라엘 입장만 강조하면서 안보리를 마비시킨다. 앞서도 안보리 결의 러시아가 낸 게 그 부결됐죠. 미국의 거부권 행사 때문에. 그러면서 유엔 주재 러시아 대사가 그 회의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크라이나 관련 안보리 회의 때마다 유창하게 민간인에 대한 동정심을 얘기하더니 그런 미국이 어디 갔느냐. 뭐 이렇게 또 얘기를 합니다. 네. 그러니까 뭐 우크라이나 전쟁과 지금 전쟁에 대한 좀 자태가 태도가 다른 다르다는 것 거죠. 같다. 네, 자태가 다르다는 거죠. 이런 얘기를 한 거군요. 다음 얘기 좀 해볼까요? 네. 어, 하마스에 네. 납치된 인질 석방을 논의했다. 어디 얘기인가요? 예, 미국 악시오스 보도인데요. 네. 이스라엘 정보기관 모사드 그 수장이 카타르에 직접 갔다는 겁니다. 지난 주말에.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이 그 지상작전 본격화하기 직전에 가서 카타르 쪽에 가서 고위 당국자들 만나서 인질 석방 문제를 논의했다는 겁니다. 네. 조금 진전이 있긴도 한데 돌파구는 찾지 못했다는 게 소식통들의 얘기입니다. 지금 뭐 이스라엘도 그렇고 카타르도 그렇고 일체 악시오스 보도에 대해서 입을 꽉 다물고 있습니다. 카타르가 그동안에 계속 이제 중간에서 해왔는데 오늘 새벽에 카타르가 이런 식으로 이스라엘이 공습 자꾸 강화하면은 인질 협상 문제 있다 이렇게 또 불만을 터뜨렸습니다. 네. 구호품은 지금 계속해서 뭐 좀 늘린다라는 그야말로 얘기는 찔끔찔끔 하는데. 들어가고 있는데 지금 뭐 그 유엔 관계자 얘기는 최소한 하루 트럭 한 100대분은 필요하다고 얘기를 하는데 네. 그동안에 뭐 몇십 대 정도 뭐 이렇게 됐는데 일단 한 80대 정도가 곧 들어갈 모양입니다. 아마 오늘 중 들어갈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전쟁 시작되고 이제 가장 큰 규모라고 하는데 이게 지금 들어가는데 지금 뭐 유엔도 계속 비판을 합니다. 네. 하마스가 가자지구 민간인한테 전혀 신경 쓰지 않는다 하니까 이제 아마 하마스도 이게 신경 쓰이는 모양인데 이 구호품이 들어가고 않고를 가장 통제권이 큰 거는 이스라엘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집트에서 들어오는 그 라파 건무소를 이스라엘이 통제를 하기 때문에 그런 상태입니다.
그렇군요. 구호품 얘기까지. 우크라이나 관련 얘기는 조금 이제 관심에서 아무래도 맞아요. 지금은 중동 쪽에 좀 많이들 초점이 맞춰져 있는데 우크라이나 얘기 좀 해보면 지금 뭐 아시다시피 네. 우크라이나도 지금 전쟁을 하고 있죠. 그럼요. 이런 네. 가운데 그 유럽 연합이 앞서도 그 자기네가 그 동결한 러시아 네. 자산을 우크라이나 재건 비용에 쓰겠다는 그런 입장을 계속 발표했는데 이제 구체적으로 그런 이제 작업에 들어가는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네. 이제 러시아도 가만히 안 있죠. 지금 보면은 러시아 하원 의장이 그저께 텔레그램에 글을 올렸습니다. 유럽 연합이 러시아 동결 자산 활용을 검토한다는 소식이 있는데 이거는 우리 자산을 훔치는 거다 이렇게 비난하면서 그래 그렇다면 러시아 안에 있는 비오호국 압류 자산도 있다. 이게 잘 계산해봐라. 이게 너희가 동결한 우리 자산보다 더 많을 거다. 또 이런 식의 또 기싸움을 하네요. 네. 지난번에 며칠 전이죠. 이런 얘기가 나온 거죠. 논의가 나온 유럽연합 거죠. 정상회담이 있었죠. 네. 지난주에. 그래가지고선 이 구체적으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고 네. 그 집행위원장이 곧 이제 그 어떤 법적인 문제 같은 게 있으니까 이제 이런 거를 이제 준비를 하겠다고 회견에서 밝혔습니다. 지금 유럽연합 안에 있는 러시아 동결 자산이 모두 합쳐서 우리 돈으로 한 300조 원이 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리고- 이걸 실제로 어떻게 활용할지, 어떻게 그렇죠. 쓸지. 아시다시피 러시아가 작년 2월 말 침공하고 네. 직후에 그 러시아 중앙은행 자산 가운데 이제 이렇게 해외에 예치돼 있는 외환 보유 같은 거 다 압류했죠. 그 중에서 이 중에서 가장 많은 한 우리 돈으로 한 260조 원 정도가 브뤼셀에 있는 유로 클리어 거기 지금 묶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유럽 연합이 이거를 이제 통제할 수 있는 영향력이 가장 큰 거죠. 이 문제도 이제 앞으로 갈수록 더 복잡해질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동결된 러시아 자산, 우크라 재건 활용 추진 뭐 이런 얘기를 가지고 또 논란이 좀 되고 있다는 얘기고요. 젤렌스키 대통령 서방의 배신감 마치 로봇처럼 행동 후문 뭐 이런 얘기 뭔가요 이게? 어젠가 네. 외신 사진을 보니까 젤렌스키 표정이 참 좋지가 않더라고요. 그 미국 시사주간 타임 최신호가 보도를 한 거를 러시아 국제뉴스 전문 통신 스푸트니크가 어제 또 크게 다시 또 베꼈습니다. 이 얘기는 젤렌스키가 요 사이에 서방의 배신감을 느끼고 있고 이제 그 측근들이 그렇게 전하다는 겁니다. 그다음에 전쟁과 관련해서 마치 로봇처럼 이렇게 행동을 하는 것 같다. 그러니까 이제 이 타임 보도는요, 이렇게 집무실에 들어와서 이제 그 전날 있었던 전쟁이라든가 이런 상황을 보고받는데 그냥 묵묵히 듣고 그냥 결제하고 그냥 표정 없이 나간다는 겁니다. 전에는 그냥 막 열성적으로 얘기를 했는데 이제 그런 게 없어졌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타임의 그 귀뜸한 젤렌스키 측근 얘기가 네. 대통령이 스스로를 속이는 것 같다. 왜냐하면 지금 대반격이 잘 안 되고 최근에 완전히 지지부진한데 그래도 우리가 이기고 있다는 식의 그 자기 최면을 주는 것 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이거는 이제 전해진 얘기입니다. 네, 네. 이런 가운데 그 아자로프 전 우크라이나 총리가 지난 월요일 지금 우크라이나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특히 군의 그 대반격 중이니까 부상병이 많은데 군 의료 부족이 심각하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그런 상태에서 불만도 크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젤렌스키 측근도 부패 문제가 여전히 심각하다는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이 사람의 측근 얘기가 마치 내일이 없는 것처럼 막 관료들이 훔친다는 겁니다. 여기에서 젤렌스키는 서방이 최근에 이제 서방 지원이 좀 전보다는 많이 좀 위축됐죠. 네. 그거를 은폐하기 위해서 마치 우크라이나 공직사회가 부패 때문에 그런 것 같다는 식으로 불평을 했다는 얘기도 있고요. 지금 아시다시피 미국 의회도 공화당 쪽에서 특히 이스라엘은 지원하되 우크라이나는 주지 말자는 막 이런 그 신임 하원 의장이 또 그런 얘기까지 했죠. 그래서 최근에 잡은 젤렌스키가 굉장히 좀 배신감을 느끼는 것 같다는 그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물론 이건 본인 얘기가 아니라 그렇죠. 전해진, 물론 확인된 건 네, 아닙니다. 이야기긴 하지만 뭐 그런 흐름이 좀 보이는 것 같다라는 보도도 있고요. 다음 얘기 해보겠습니다. 아프리카 4개국 무역 혜택에서 제외한다. 로이터 보도인데 미국 얘기입니까? 미국이 네. 그 아프리카 그 개도국들한테 그 이른바 아프리카 성장 기회법이라는 거를 이제 줘서 이제 그렇게 해서 뭐 여러 가지 혜택을 줘왔는데 거기서 그
니제르, 가봉, 우간다, 중앙아프리카 공화국 네 나라를 빼겠다 하는 그런 의사를 그 백악관이 하원 의장한테 전달을 했다는 겁니다. 이유가 있을 텐데요. 이유는 뭔가 하면 이제 네. 여러 가지 무슨 뭐 이제 조건이 있거든요. 뭐 미국 국가안보라든가 이런데 이제 저해가 되면 안 되는데 미국이 아마 이 나라에서 여러 가지 뭐 부패 문제, 뭐 인권 문제 같은 거를 아마 계속 시비를 했던 모양입니다. 네. 그 바이든 대통령이 이 편지를 보낸 그 하원 의장한테 보낸 편지에서 이들 국가가 미국의 지속적인 관여에도 이 법의 수혜 조건을 이행하는 데 실패했기 때문이다. 이런 지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로이터가 주목한 건요. 사실 남아공이 가장 관심이었거든요. 왜냐하면 남아공이 겉으로는 무슨 뭐 중립이라고 하면서 계속 러시아에 하고 무기를 줬다는 의혹이 꼬리를 물어왔는데 네. 그래서 지금 미국 의회 일각에서도 남아공도 포함시켜라 그랬는데 남아공은 일단 이 명단에서 빠진 모양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왜 그런지에 대한 그런 것도 있는데 지금 보니까 남아공 같은 경우는 작년에만도 이 법으로 인해서 한 우리 돈으로 28조 원 정도의 혜택을 받았다는 겁니다. 이제 내년분 그 적격성 심사를 지금 하고 있는 상태인데 이 내년으로 이제 빠질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수혜 조건 이행하는데 실패했다라는 네. 이유로 네. 무역 혜택에서 제외한다. 4개국 얘기고요. 다음 얘기 베네수엘라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선거 앞두고 여러 가지 얘기가 있네요. 내년 선거가 네. 지금 예정이 돼 있죠. 그래서 지금 이제 지난 22일에 야권이 범야권 후보를 자기들끼리 경선을 해가지고 뽑았습니다. 네. 코리나 마차도라는 55살 먹은 정책 고문 이 여성 정치인인데요. 이제 됐는데 이 베네수엘라 여기 대해서 이제 그 정부가 마두로 정부가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게 그 선거법을 어겼다. 전국 단위로 하는 게 마음대로 선관위에 신고도 안 하고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네. 베네수엘라 대법원이 정부 손을 들어줬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야권에서 반발하고 그다음에 이거는 뭐 사법부가 그 마두로 친위대가 됐다 막 비판을 합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이제 앞서서 이 베네수엘라 여야가 이제 선거 공정하게 치르겠다고 합의하고 하니까 이제 미국이 일부 원유 제재를 풀어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되면 곤란하다. 그래가지고 뭐 다시 제재를 할 가능성 같은 것도 지금 제시가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야당 대선 후보 그 경선 효력은 정지가 일단 되는 정지됐습니다. 거죠. 지금 보면은 이제 마두로가 지금 네. 이 사람은 지금 뭐 아주 미국하고 척지고 있죠. 2013년부터 집권하고 있는데 재선 출마를 뭐 기정사실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얘기 좀 해볼까요? G7 히로시마 AI 프로세스에 기반해서 개발자 행동 규범에 합의를 한 건가요? 어떤 얘기죠? 우리 시간으로 오늘 밤이나 내일 새벽부터 이틀 동안 런던에서 네. 그 프론티어 AI라는 명칭의 그 AI 정상회담이 열립니다. AI 정상회담. 네. 여기는 미국 그 해리스 부통령하고 그다음에 우리는 그 과기정통부 장관이 들어가고 그다음에 우리나라는 네이버, 삼성이 초대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거 앞두고 이게 뭔가 하면 이제 지난 5월에 네. G7 차원에서 히로시마 정상회의 때 이른바 히로시마 AI 프로세스라는 그런 걸 합의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거기 따라서 그동안에 이제 뭐 이 AI 개발 조직에 대한 국제 지침 행동 규범이 이제 그동안에 협의되어 왔는데 이게 합의된 걸로 어제 G7 의장국이 일본인데 밝혔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이제 이거를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연말까지 마련하도록 하라는 건데 이제 AI가 이제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으니까 이제 거기에 대한 그 규범 그렇죠. 이런 걸 이제 강조를 하는 건데 이런 가운데 바이든 대통령이 어제 우리 시간으로 어제 AI를 아주 획기적으로 규제하는 행정명령에 발표를 했습니다. 서명에서 발표했습니다. 네. 뭐 이게 이제 뭐 이런 악용 이제 나빠지면 안 된다는 건데 지금 보면 유럽연합 같은 경우는 AI 규제를 아주 강하게 이미 합의를 한 상태입니다. 아주 벌금까지 매기는 거. 근데 미국은 그건 없습니다. 그냥 자율적으로 하는 건데 그래도 강력히 규제해서 뭐 정부에 무슨 뭐 문제가 있을 것 같으면 정부에 미리 보고를 하도록 이렇게 여러 가지 조항을 포함시켰는데 이게 이번 런던 정상회담 앞두고 조치가 나온 겁니다. 유럽 쪽이 아무래도 뭐 빅테크 몇몇 기업에 대해서도 개인정보 활용이라든가 뭐 이런 부분에 조금 더 지금 보면 이제 민감하고. 미국은 네. 미국하고 일본은 좀 기업에 좀 자율성을 많이 주는 쪽이고요. 네. 규제를 하더라도 유럽연합은 아주 당국이 확실하게 규제하고 중국은 더 확실하게 규제하죠. 이거는 뭐 완전히 뭐 중국은 뭐 예외죠. 그런 상태입니다. 앞으로 AI 주권 문제, 규제 문제가 이제 거의 더욱더 큰
상황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여기에서도 어떤 얘기가 나오는지 항상 나오는 것들 바탕으로 다음 정해지는 것도 뭐 참고가 좀 될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물론입니다. 네. 주목을 해보겠습니다. 기후 얘기 좀 해볼까요? 국제연구팀 온난화가 더 빨라지고 있다. 계속해서 뭐 이런 연구는 이루어지고 있고. 네, 영국 대학 결과가 포함한 안 국제연구진이 좋네요. 네. 있는데 지금 이제 아시다시피 그 산업화 이전에 비해서 섭씨 1.5도 이상 지표 온도가 올라가지 못하도록 하는 게 이제 2015년 파리 기후협약 합약 네. 상황인데 뭐 이미 그거 뭐 물 건너왔다는 얘기를 많은데 이제 그것뿐만 아니라 이번 연구를 보니까 대충 그게 한 2030년 중반쯤 섭씨 1.5도에 도달할 거 이제 될 것 같았는데 훨씬 더 앞당겨질 것 같다는 겁니다. 2029년. 그럼 이제 앞으로 한 5년밖에 안 남은 겁니다. 얼마 안 남았네요, 네. 정말. 그래서 지금 탄소 중립 뭐 얘기 나오면 항상 2050년 얘기가 많죠. 네. 이것도 그때까지는 안 된다. 가지고 이것도 2034년까지 앞당길 수밖에 없다는 얘기를 합니다. 지금 이제 진짜 그동안에 뭐 설마 했는데 진짜 코앞에 다가온 겁니다. 2029년이 될 수 있다. 2030년대 중반이 아니라요. 6년 이상 앞당겨질 것 같다는 게 새로운 연구 분석입니다. 이렇게 정말 되는 거라면 좀 더 모든 계획들을 좀 앞당길. 그리고 또 필요가 보니까 있어 뭐 지금 보입니다. 이제 그 NGO 분석인데요. 네. 이런 가운데 2050년까지 네. 전 세계에 있는 항만에서만 매년 발생하는 기후위기 피해가 우리 돈으로 14조 원 정도 될 거다. 뭐 여러 가지 뭐 해운 때문에 뭐 파나마 운하가 올여름에 가뭄 때문에 수량이 줄어가지고 통행까지 막 제한했었죠. 전해주셨었죠. 네. 그래서 지금 그리고 이제 이런 지금 계속 말씀드리지만 진짜 이제는 우리 코앞이 아니라 진짜 그냥 바로 그냥 이 밑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렇군요. 정신 차려야 됩니다. 네, 항만에서만 매년 기후 위기로 13조 원 이상의 손실이 있을 수 있다. 뭐 사실 이런 통계가 여기서는 이렇지만 항만뿐이겠습니까? 그렇죠. 네. 물론이죠. 뭐 경제적인 손실을 감안해서라도 기후에 대해서 좀 더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국제뉴스 살펴봤습니다. 선재규 선임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